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고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장갑차 얘기인가요? 네, 우리 육군은요 사실 세계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해봐도 손색 없는 기계화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기계화의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전차뿐만 아니라 보병 전투차도 포함되는데요. 우리 손으로 만든 제대로 된 보병 전투차를 획득하기 위해 1999년부터 우리나라는 플랜을 시작했죠. 그리고 드디어 2007년 6월 29일에 최종 완성 시제 차량이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K-21 보병 전투차인데요. 이 K-21 보병 전투차는요 3세대 보병 전투 차량 중 가장 후경에 해당하는 만큼 가장 발달된 성능과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샤르 군사연구소에서는요 우리 육군의 3세대 보병 전투차 K-21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개발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네, 우리나라는요 건국 후 불과 5년 만에 6.25 전쟁을 맞이하죠.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었는데요. 그런데요 이 전쟁 전에 불필요한 남북 간의 작은 충돌이 새로운 전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우려한 미국이요 우리 국군한테 공세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화기는 거의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탱크도 안 줬고요 장갑차도 제대로 된 걸 안 줬어요. 그래서 뭐 그레이하운드라는 거 이런 거 줬었는데 이렇게 해서 전쟁 초기에 우리 국군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맙니다. 그리고 국군은요 전쟁 중에 미군한테 군수 지원 물자로 뭘 받았냐, M3A1 반궤도식 장갑차를 받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받은 첫 장갑차예요. 이후 1960년대 초에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게 됨에 따라서 다시 미국으로부터 M113A1 장갑차를 공여받게 됩니다. 하지만 북한군 특작부대의 후방 침투 문제 때문에 도심지 운용에 불리한 궤도식 장갑차 대신 차륜형 장갑차의 필요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는요 차륜형 장갑차인 이탈리아 피아트 6614 장갑차를 우선 소량 면허 생산해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6614 면허 생산간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KM900 장갑차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죠. 비록 대간첩 작전 교리 변화에 따라 KM900은 소량 생산으로 끝나게 되었으나 이때 쌓인 개발 노하우와 기술은요 이후 한국판 M113인 K200을 탄생시킨 두꺼비 사업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국군은요 베트남 전쟁 종전 후인 1981년부터 M113A1의 대체 차량 개발을 진행하면서 대우중공업과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한국형 장갑차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특히 대우중공업은요 그간 M113A1 창정비를 맡으면서 쌓아놓은 노하우를 활용해서 자체적인 장갑차 개발에 착수했죠. 이렇게 1983년부터 개발된 K200은 총 2,500대 이상이 양산되면서 사실상 국군의 주력 장갑차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함께 참여했던 다수의 국내 기업들 또한 장갑 차량 양산을 위한 기술을 축적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K200은요 이 M113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장갑차입니다. 공격력과 방어력 면에서 한계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최초 이 K200이 모급에서는 25mm 기관포 포탑을 씌운 그런 모급도 있었는데 양산형에서는 이게 포기가 되고요. M113과 마찬가지로 12.7mm 중기관총과 7.62mm 기관총을 탑재한 이 버전이 전부였습니다. 방어력도요. 전면은 중기관총 방어가 가능하고요. 후면은 7.6mm 탄 방어만 가능했습니다. 여러모로 현대의 보병 전투차와는 거리가 먼 장갑차였어요. 그리고 이 무렵에 이미 세계 기갑 차량 선진국들은요 브래들리, 워리어, 마르더, BMP 시리즈 등 우수한 보병 전투차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군 내에서는 뭐냐,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는다 이런 의식이 팽배했어요. 이에 대한민국 육군은 병력송 장갑차 개념보다는 보병 전투차 성격의 차기 장갑차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는요 중국영화기를 갖춰 어느 정도의 공세 능력을 갖춘 보병 전투 장갑차의 개념 연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1995년에 이게 본격화되었고요. 그해 말 정식 소요제기가 올라가고 탐색 개발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여기서 또 걸림돌이 생깁니다. 합동참모본부는요 신형 장갑차의 개발보다는 여전히 운용 중인 수량이 많은 K200 장갑차의
중국형 무기체계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보병 전투장갑차 개발 사업을 진행하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또 여기서 뭐예요? 또 삽질이 들어간 거죠. 왜? 기존에 있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이거 한번 꽃단장 해볼까? 이걸 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신형 장갑차의 개발은요, 일시 중단이 돼버립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요, 일명 불곰 사업을 통해 러시아제 무기를 수입하게 됐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 그간 서방권에서 입수하지 못했던 T-80 전차나 BMP-3 장갑차 등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특히 BMP-3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BMP-3는요, 초도 물량으로 33대만 도입했다가 성능이 입증되면서 2차 불검 사업을 통해서 37대를 추가 도입했을 정도죠. 무엇보다 국군의 BMP-3의 도입은요, 서방이 아닌 공산권 장비의 기술 운용 노하우를 다른 각도에서 접목시킬 수 있었다는 그런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K200을 활용한 보병 전투장갑차 개발 계획은요, 1997년 말 이른바 IMF 사태로 불리는 아시아 외환 위기가 벌어지면서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IMF가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큰 그런 고통이었지만 이 신형 장갑차 사업에는 이게 전화위복이 돼요. 왜냐? 우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대우그룹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우중공업마저 불안한 상태가 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결국 여러 가지 판단 끝에 K200 업그레이드 계획은 전면 취소가 됩니다. 대신 앞서 추진했던 차기 보병 전투장갑차 이 안이 다시 탄력을 얻게 돼요. 국방부는 1999년 말에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탐색 개발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2년경에 요구도가 수립됨에 따라서 그 사이 대우중공업에서 두산그룹으로 매각되면서 두산 DST로 사명이 변경된 옛 대우중공업 종합기계 부분과 약 770억 원 규모로 2003년에 시제 차량 개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나중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되죠. 통칭 차기 보병 전투 장갑차 NIFV 사업이었어요. 이게 Next Infantry Fighting Vehicle이라는 이런 뜻인데, 이 사업으로 명명된 사업에서 장갑차의 제식 번호가 K21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까지 총 3대의 시제 차량이 개발돼서요, 육군의 시험평가용으로 인도가 되었죠. K21은요, 시험평가를 거친 후 2008년 10월 약 4,580억 원 규모로 1차 배치분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배치1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인 양산은 2009년 11월에 체결이 되죠. 총 10년에 걸친 개발 기간 동안 투입된 개발비는 약 910억 원이었습니다. 뭐가 굉장히 싸게 한 거예요, 사실. 이게 원래 최초에는 900대를 양산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직전인 2008년경에 양산 수량을 줄여서 총 3차에 걸쳐 2013년부터 2016년 기간 동안 466대가 실전 배치됩니다. 이후 K21은요, 제20기가 보병사단을 시작으로 실전 배치가 이루어졌고요, K200과 더불어 대한민국 국군의 주력 장갑차로 매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 4차 양산 예산이 반영돼서요, 120여 대가 추가 배치될 전망입니다. 그 개발 과정은 어땠나요? 이 전체적으로 개발에는요, 약 8년의 기간이 소요됐어요. 이 중 탐색 개발을 제외한다면 실제 차체와 시스템 개발에는 약 5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만이 소요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냐? 이미 탐색 개발이 시작되기 전부터 업체가 독자적으로 750마력급의 동력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었고요. 국방과학연구소 역시 1990년대 초반부터 40mm급 무장 시스템에 대한 기본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어요. 다만 구성 체계 중 사정거리 2500m급의 차기 중거리 대전차 미사일, 이게 현궁이죠. 오늘날의 현궁인데, 이게 당시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시자 차량에서는 빈 발사기와 포탑 좌측에 장착되어 있었지만 양산형에서는 이게 제거가 됐죠. 이 K21 보병 전투차를 개발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건요, 바로 이 경량화였다고 합니다. 왜냐, 이 한반도의 지형 특성상 보병 전투차는 자체적인 도속 도하 능력을 갖춰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형 보병 전투차 중 가장 현대화된 40mm 기관포를 갖추고, 여기에다가 전면에 대해서는 30mm APDS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철갑탄, 그러니까 그 균질 아변 강판 기준 50mm 장갑 관통력에 대한 방어력이 필요했어요. 또한 측면과 후면에 대해서는 공산권의 대표적인 중기관총이죠, 14.5mm 중기관총에 대한 방어력도 요구받았었습니다. 이게 균질 아변 강판 기준으로 하면 한 20mm 정도 관통력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방어력을 요구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방어력이라는 거 하는 거는 이 장갑차의 무게하고 직결이 되잖아요. 근데 자체적인 도속도화 능력도 필요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개발 관계자는요, 이 장갑의 경량화를 위해서 신소재 유리섬유, 그 다음에 실리콘 카보나이트 세라믹, 그 다음에 2519 알루미늄 합금을 적절히 사용한 적층식 복합 장갑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량화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약 20% 이상의 경량화에 성공합니다. 덕분에 30톤급 보병 전투차와 동급의 방어력을 유지하면서도 중량을 25톤 이내로 감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체적의 보병 전투차가 자체 부력만으로 도하할 수 있는 중량 한도는 약 18톤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25에서 18을 빼게 되면 7톤이 이제 남잖아. 그러니까 이 7톤의 예비 부력이 필요했습니다. 이 7톤의 예비 부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K-21 보병 전투차는요, 세계 최초로 에어백 타입의 수상 부양 장치를 개발해서 채택하는 데 성공했죠. 그 K-21이 상당히 혹독한 테스트를 거쳤다고 하던데요. 네, 2005년 4월에 완성된 K-21 보병 전투차는요, 국방과학연구소와 육군 제20기계화 보병사단에 의해 엄격한 운영시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단 D2840LXE 750마력 디젤 엔진과 ISU 현수장치 등의 동력장치는요, 9,600km 내구도 테스트를 거쳤어요. 기동시험에서는요, 봄, 여름, 겨울에 700km를 주행하는 훈련을 3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훈련 기간은 동부전선의 가칠봉과 향로봉을 포함해서 과학화 훈련장과 동해안에서 진흙과 모래로 가득 찬 가혹한 야전 전술 기동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체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동력장치 결함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기동훈련은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K-21에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어백식 수상 부양 장치죠. 이 장치는요, 약 15분의 준비 시간으로 도하 준비를 완료할 수 있고요, 물 위로 노출되는 상부는 부가 장갑으로 보호돼서요, 안전합니다. 그리고 수상 최고 속도는 시속 6km였어요. 이 수상 운행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남한강하고 소양강에서 최대 강폭 600에서 700m 도하 훈련도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2009년과 2010년 도하 테스트 중 침수 사고가 발생해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뭐냐, 이 K-21은요, 야전 운용 시험에서 시속 40km의 야지 돌파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사실 K-21의 최고 속도가 70km인데 왜 야지 속도가 40km 돌파냐,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특히 야지 돌파 속도에 대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존 K200 장갑차의 야지 돌파 속도는요, 약 시속 25km였어요. 이건 왜 25km냐? 엔진 출력이나 기동 계통의 한계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이 아니라 고속으로, 여러분들 고속으로 야지 기동을 장갑차가 수행할 경우요, 내부에 탑승한 보병이요, 극심한 충격 스트레스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전투력이 상실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요, 아무리 건강한 군인이라도 이 일반적인 토션바 방식의 보병 전투차에 탑승한 상태로 2시간 정도 야지 기동을 겪으면요, 완전 파김치가 됩니다. 나와서 막 토하고 난리가 나요. 아마 이거 겪어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빠른 속도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25km로 천천히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응해서 K-21 보병 전투차는요, 토션바 대신에 충격을 유압과 질수압으로 흡수하는 유기압식 현수장치를 채용합니다. 그래서 야지 충격에 대한 흡수 능력, 이걸 보통 댐핑이라고 하는데, 이 댐핑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해요. 덕분에 시속 45km로 주행하는 K-21 보병 전투차는요, 시속 25km로 주행하는 K-200 수준의 충격량만을 받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K-200과 동등한 시속 25km 주행에서라면 차륜식 전투 차량을 탑승한 정도의 쾌적한 승차감을 발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현수장치 개발에는요, 카더라가 좀 있습니다. 2004년 6월에 이 ADD 실험실 시험에서 처음으로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대요. 이 현수장치가. 그래서 연구진이 굉장히 고무된 상태였는데, 그런데 2005년 11월에 저온 환경 시험을 했었습니다. 이게 영하 32도에서의 이게 시험이었는데, 이 시험을 하다가 갑자기 차량이 주저앉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유기압 장치의 밀봉 능력이 떨어진 거죠. 이것 때문에 생긴 누유 및 누기, 그러니까 누기는 뭐냐면 이제 가스가 새어난다는 뜻인데, 이 누기로 인한 거였어요. 그래서 당시 연구진이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우선 가스가 새는 위치와 원인을 찾는 것이 급선무였어요. 근데 이 많은 장치에서 이 미세한 가스가 어디서 새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 근데 여기서 카더라인데 누군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이걸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일단 가스가 셀만한 그런 예상되는 부위에다가 콘돔을 씌웠대요. 콘돔을 씌워가지고 어디가 새는지 확인하자. 누군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대. 그래서 처음에는요 반신반의 해가지고 이게 될까라고 해서 일단 씌워봤는데 막상 해보니까 정확히 가스가 새는 위치를 잡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가스를 주입하기 위한 가스 밸브가 저누기의 원인이라는 것을 이거 덕분에 알 수 있었대요. 그래서 즉시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능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가장 먼저 관심 가는 게 뭐냐? 역시 40mm 주포겠죠. 이 K21 보병 전투차의 40mm 중기관포는요, 단순한 대구경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및 중국이 보유한 BMP-3급 보병 전투차를 상대로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장 최적의 효율을 지닌 무장 시스템으로 선정한 거예요. 이 국방과학연구소는 이 굉장히 많은 시뮬레이션과 여러 검토한 결과를 통해서 스웨덴의 보포스가 개발한 구경장 70의 40mm 중기관포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 40mm 이 중기관포는요, 등장한 지 100년이나 되는 기관포입니다. 스웨덴에서 개발된 이후에 대공, 대함, 대전차용으로 거의 모든 서방 국가에 보급이 됐죠. 국내에서도 해군 전투함 및 해안 방어용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아직 기갑 차량용 포탑 시스템이 개발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개발 시간의 단축을 위해서요, 1993년에 개발된 스웨덴의 CV90 보병 전투차에 사용되는 40mm 기관포 시스템 수문을 일단 도입해서 국방과학연구소가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새로운 40mm 기관포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 새로운 40mm 기관포의 기본 성능을 보면요, 2.8m 길이의 포신을 통해서요, 초속 1005m의 포구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 포탄의 발사 속도가. 그리고 300발 연속 사격에 대한 내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포는요, S&T 중공업에서 1995년에 초도 생산이 이루어진 이후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당 300발까지 너끈히 쏠 수 있대요. 특히 해군의 각종 함정에 노봉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사용이 되고 있죠. 게다가 많은 종류의 해군용 탄약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상전에서는요, 우수한 장갑 관통력을 지니는 APF SDS-탄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육군은 강력한 적어도 대공방어 능력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 스웨덴의 CV90 보병 전투차가 똑같이 40mm잖아요. 이 보병 전투차가 APF SDS-탄을 채용했어요. 이에 국내에서도 APF SDS-탄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공 목표, 경장각 목표, 대인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다목적 복합 기능탄에 대한 연구도 시작됐죠. 초창기에는 원래 이 CV90이 채용한 3P탄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복합 기능탄인데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3P탄이 워낙 복잡하고 필요 이상으로 성능이 지나친 면이 있었어요.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이걸 간소화시킨 모델로 개발하기로 결정합니다. 또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고폭탄의 경우 한국 해군이 사용하고 있는 K216 고폭 소위 예광탄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합니다. 이 탄은요, 충격신관과 지연신관을 이용해서 접촉 시 폭발하거나 관통 후에 폭발하는 전형적인 고폭탄 탄약이에요.